제 아내를 항상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신복이자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여겨왔기에 그녀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오늘 밤 그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보상을 기대하기도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짙은 남색 턱시도를 꺼내 입으니 겉모습은 말끔했지만 마음은 왠지 겉도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편안한 안락의자에 앉아 술 한 잔을 즐기는 대신 저는 우리 지역의 정재계 인사들과 자선가들이 모인 성대한 후원 행사에 와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최대한 격식을 차려 입으라고 당부했고 그녀는 제 기대를 뛰어넘을 만큼 완벽하게 꾸몄습니다. 아니 어쩌면 과했을지도 모릅니다. 35의 나이에 미모의 정점에 서 있는 그녀는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너무나 관능적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슴선이 깊게 파인 짙은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계단을 내려올 때 모든 이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 매혹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나의 아내였고 저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분명히 각인시켰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 것을 선호했지만 아내는 도시의 상류층과 어울리는 것을 아주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타고난 매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바에서 음료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녀는 박동건 의원과 즐겁게 대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연예인 못지않은 외모로 유명한 매력적인 인물이었죠. 그의 존재감은 아내를 그 어느 때보다 매료시킨 듯 보였고 저는 마치 그 공간에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저를 무시한 채 대화에 너무 몰입해 있기에 저는 정중하게 다가가 의원에게 자리에 앉을 시간임을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즐거워하는 제 아내와 계속 대화를 이어갔고 결국 저는 좀 더 단호하게 개입하여 두 사람 사이에 음료잔을 들이밀고 나서야 그가 상황을 파악하게 했습니다. 마침내 저의 존재를 알아차린 그는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겠다며 짜증 섞인 태도로 저를 밀치듯 떠났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오며 그를 바보라고 나지기 욕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국회의원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며 그를 두둔했습니다. 저는 우리 관계의 경계에 대해 상기시켰지만 그녀는 제가 가장 싫어하는 행동인 눈을 치켜뜨며 무시했습니다. 소란을 피하고 싶어 일단 그 문제는 덮어두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밴드의 연주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아내에게 춤을 청했지만 그녀는 거절했고 저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제 시선은 테라스로 나간 박 의원을 쫓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가보니 그는 제 아내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개입하려 하자 누군가 저를 막아서며 의원과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경고하며 저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경고하는데 저 사람이 지금 내 아내 몸에 손을 대고 있다고. 저는 다시 무도회장으로 떠밀려 가면서도 그에게 아내를 밖으로 데려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제가 소란을 피우겠다고 위협하자 그는 나지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의원에게 다시 다가가자 그는 당황한 기색으로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럿발을 뗐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침묵이 흘렀지만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자신을 망신시켰다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저 또한 저의 한계를 분명히 하며 우리 결혼 생활을 상기시켰습니다. 당신은 지금 선을 넘었어. 마치 사랑에 빠진 사춘기 소녀처럼 행동하고 있잖아.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반박하려다 이내 입을 다물고 제 말의 의미를 곱씹는 듯 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긴장감은 아이들의 저녁 식사 시간까지 이어졌고 수요일은 정말 어색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진지하게 대화하자고 고집했고 그것은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 의원과 함께 다른 후원 행사에 참석할 계획이라며 그것을 비공식적인 데이트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부적절한 처사라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결백을 주장하며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친구 미소의 사례를 들며 그녀의 데이트에 대한 정의를 지적했습니다.
평소 화려한 매력으로 유명한 미소에 대해 그녀가 보인 반응은 제 의구심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야. 당신도 알잖아. 그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과의 만남이 일반적인 데이트와 같을 수 없다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민준 씨. 당신은 이해 못하겠지만 저는 우리 결혼 서약을 강조하며 다시 말했습니다. 혜원아, 우리가 결혼했다고 해서 내가 당신을 소유한 건 아니야. 그러자 그녀는 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당신을 내 재산이라고 생각 안 해. 하지만 당신은 우리 아이들의 엄마잖아. 난 우리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설득하려 애걸했지만 그녀는 쓸데없는 소리 말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외면했습니다. 마침내 혜원이 데이트를 위해 눈부신 흰색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왜 그렇게 차려입었는지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그녀가 설명하지 못하고 당황해할 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개입했습니다. 벨이 울렸을 때 저는 그녀를 마주하고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그 사람인지 우리 가족인지 말입니다. 그녀는 문을 열었고 밖에는 검은색 리무진과 경호원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말 잘 듣고 있어. 그녀는 떠나기 전 아이들에게 이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술로 슬픔을 달래는 것은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저는 영상 통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죠.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혜원의 부모님부터 시작했는데 그녀의 최근 행동을 아시면 분명 속상해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혜원이 돌아올 때까지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장모님께서 제 아내의 부재를 알아차리셨습니다. 우리 딸 혜원이는 어디 숨겨둔 건가, 김서방? 장모님께서 농담처럼 물으셨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혜원이 박동건 의원과 데이트 중이며 내일쯤 귀가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고 제가 그녀를 보내주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가족에 대한 그녀의 배려 부족을 강조하며 장모님을 설득하려 했지만 장모님은 그런 행동이 수용 가능하다는 듯 믿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이 대화에 끼어들어 화제가 전환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소통과 인내를 조언하셨습니다. 그 후 부모님께 전화드렸을 때 어머니는 별다른 동정 없이 변호사를 알아보라고 냉정하게 조언하셨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저는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아이들과 디즈니 영화를 보고 밤을 지새운 뒤 아침에는 스포츠 중계를 보며 뒤척였습니다. 팬케이크와 베이컨을 구우며 아이들에게 엄마가 곧 올 거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다른 남자와 밤을 보낸 여자가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은 없었지만요. 오후 1시쯤 검은색 리무진이 집 앞에 도착하자 아이들과 이웃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평소라면 아이들이 엄마를 반기러 달려나갔겠지만 이번에는 생기 없는 그녀의 모습에 실망한 듯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날 입었던 드레스 차림 그대로였고 옷은 구겨지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들어섰을 때 저는 거실에 앉아 환영의 기색 없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왔어? 그녀가 어젯밤의 부재를 인정하며 인사했습니다. 나 없이도 아이들과 잘 지낸 모양이네? 제가 퉁명스럽게 답하자 그녀는 씻고 쉬고 싶다며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항복하듯 두 손을 들며 우리 관계가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제 관심은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주말에만 보는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참고 견딜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7시 혜원이 마침내 내려왔을 때 저는 저녁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음식을 먹으라고 말하자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도 긴장감을 느끼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혜원은 제가 아이들의 생각을 오염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부인하며 그녀의 행동이 아이들과 이웃들에게 끼친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난 우리 가정을 깨지 않았어.
그녀는 오히려 저를 탓하며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당신만 마음을 고쳐먹으면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당신이 계속 이렇게 옹졸하고 까칠하게 군다면 우린 갈라설 수밖에 없고 당신은 파트타임 아빠밖에 안 될 거야. 그녀의 경고는 저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저는 반성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한 그녀의 태도에 놀랐습니다. 지금 오후 1시야 이 바보야. 제가 맞받아쳤습니다. 어젯밤으로 부족했어? 반나절이나 더 있어야 했냐고? 그녀는 제 시선을 피하며 말을 멈췄습니다. 우린 극복할 수 있어. 당신에게 상처 준 건 미안해.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 이게 필요했어. 난 후회한다고 말해. 제가 말했습니다. 전혀 미안해하지 않네. 그게 사과라면 정말 형편없어. 제가 지적하자 그녀는 방어적으로 나왔습니다. 당신은 내가 상처받은 것만 미안해할 뿐.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책이 없군. 참 대단해. 그녀의 대답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당신 행동은 우리 서약과 가족을 배신한 거야. 저는 그녀를 손님용 방에서 발견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상기시켰습니다. 당신이 노력하지 않으면 우린 앞으로 나갈 수 없어. 그녀가 애원했습니다. 아니, 이미 너무 늦었어. 저는 단호하게 말하며 방문을 잠갔습니다. 48시간 동안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지친 저는 그날 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우리 집의 일요일 전통인 벨기에 와플을 만들었습니다. 엄마, 잠을 못 잔 사람처럼 피곤해 보여요. 식탁에 앉으며 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금요일 밤에 너무 무리해서 나가 놀았나 보네. 제가 넌지시 말하자 혜원은 울음을 터뜨리며 안방으로 뛰어들어갔고 아이들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제가 뭐 잘못 말했나요? 지우가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와플이 너무 먹고 싶어서 감격했나 봐. 저는 부드럽게 안심시켰습니다. 나중에 제가 안락의자에 앉아 야구 경기를 보고 있을 때 혜원이 방에서 뛰쳐나와 횡설수설하며 따졌습니다. 진정해. 침 흘리면서 소리 지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장모님께 자신을 음탕한 여자로 보이게 만들었다며 흐느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현우가 그 광경을 보고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냉정을 되찾은 혜원이 아이들을 방으로 들여보낸 뒤 저를 대면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말해봐요. 아이들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가자마자 그녀가 요구했습니다. 당신 부모님께 숨길 이유가 없었어. 당신이 국회의원을 쫓아 후원 행사에 갔다는 건 사실이잖아.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분들이 내 말에 동의했다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 부모님 반응도 비슷했으니 나중에 우리 집 근처에 올 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그녀가 부정했습니다. 흥분했다가 갑자기 말을 멈추는 모습이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끼어들자 그녀는 눈으로 저를 뚫어버릴 듯 쳐다봤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TV를 보게 비키라고 손짓하자 그녀는 급히 방을 나갔습니다. 그 후 2주 동안 저는 거실에서 잤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감기에 걸려 엄마에게 옮기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지우는 제 거짓말을 눈치챈 듯 했지만 7살 아이답지 않게 영리하게 침묵을 지켜주었습니다. 1시간쯤 뒤 혜원이 위층으로 올라갔을 때 저도 조용히 침실로 들어가 침대 한쪽에 몸을 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리자 그녀가 제 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기분 좋다.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당신이 정신을 차렸네. 그녀가 제 몸에 손을 대려 했지만 저는 그녀의 팔을 잡아 부드럽게 떼어냈습니다. 저는 침대 위에서 서로를 마주 볼 수 있게 자세를 고쳤습니다. 중요한 대화는 서로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해야지. 내가 당신과 다시 잠자리를 갖기 전에 당신은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지를 가져와. 저는 나직하게 덧붙였습니다. 당신은 그 의원을 믿을지 몰라도 난 아니거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뭔가를 말하려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반응을 보고 저는 그녀와 의원이 피임 기구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원래는 현우가 대학에 갈 때까지 약 14년을 더 버텨볼 생각이었지만 그런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평판에 대한 걱정보다 매력적이지만 믿을 수 없는 여자와 한 지붕 아래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그녀에 대한 제 감정은 급격히 식었습니다. 슬픈 표정으로 침대를 나서는 그녀를 봐도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의 상처가 그녀를 위로하려는 마음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일까요? 제가 결혼했던 그 여자는 제가 다른 여자와 어울리는 것을 본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학 시절에 만나 3개월 만에 연애를 시작했고 2년 안에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보험 계리사로 일하며 정밀함과 정직함을 요구받는 직업을 가졌기에 저와 잘 보완되는 성격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혼 50주년을 꿈꾸며 유머와 활력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박동건 의원이 갑자기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침실을 다시 같이 쓴 지 열흘째 되는 날, 퇴근한 저에게 혜원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건강하다는 진단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만족해. 그녀가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당신은 모를 거야. 다시는 그 병원에 못 갈 것 같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제가 몸이 건조하게 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정조를 지켰다면 이런 수모는 없었겠지. 그녀는 나직이 비명을 지르듯 화를 냈지만 반박하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저는 쇳기를 박았습니다. 그 의원은 검사 몇 번이나 받았대? 그와 연락했어. 그녀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저는 찌푸린 표정으로 손짓하여 그녀를 입 다물게 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있지만 다른 만남의 증거는 없군. 젠장. 제가 외쳤습니다. 우린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어. 그녀도 진지하게 동의하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침대에서 저에게 애정을 표현했고 본능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저 욕구를 채웠을 뿐입니다. 그녀가 저를 되찾으려 노력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혜원이 갑자기 집으로 돌아온 후 동네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의 시선과 여자들의 비꼬는 미소 속에서 소문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우가 다가와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이는 클럽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엄마의 실수를 완곡하게 설명하고 아이를 안심시켰습니다. 아이를 꼭 껴안으며 제 감정을 숨겼지만 그 순간의 상처는 영원히 남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겉으로 보기엔 평범함이 돌아온 듯 했지만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평범함이었습니다. 혜원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날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온전히 신뢰할 수 없었고 용서하거나 잊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저와 우리 가족에게 보여준 불충함은 티나 터너의 노래 가사처럼 이제 사랑이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6개월 후 그녀가 자초한 그날 밤 이후 드디어 제가 입을 열 용기를 낸 듯했습니다. 평소처럼 등을 돌리고 누워 있는데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 우리 얘기 좀 해. 무슨 일이야?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말해봐. 제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발 이쪽 좀 봐줘. 그녀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한숨을 쉬며 그녀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제 눈에 고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원해진 지 얼마나 됐는지 알아? 제발 말해줘. 그녀가 다그쳤습니다. 그 데이트 이후로 우린 예전 같지 않아. 당신도 알잖아.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잠자리에서 제가 육체적인 만족은 주지만 정서적인 교감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만 그건 순전히 육체적인 거야. 그날 이후로 당신은 나를 따뜻하게 안아준 적이 없어. 난 그런 친밀함이 그리워. 혜원아, 당신은 나를 배신하고 그 사람과 데이트를 했어. 인정해. 난 바보가 아니야.
당신은 데이트하러 가서 다음 날까지 돌아오지 않았지. 그 다음 날, 당신은 모든 것을 값싸고 혐오스럽게 만들었어. 그녀가 반박했습니다. 그래, 토요일 밤에 우린 함께 있었고 정말 대단했어. 그는 당신처럼 부드럽고 세심했지.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은 거야. 그렇지? 당신이 나에게만 주기로 약속했던 것을 그 사람에게 주었고 당신은 그것을 만끽했잖아. 당신 말대로 잊을 수 없을 만큼. 고작 1박 2일이었어.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함께 살 행복한 수많은 날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린 그만해, 혜원아. 당신이 정말 노력하고 싶다면 말이야. 그녀가 매달렸습니다. 수학 강의는 고맙지만 난 우리 결혼을 계산기 두드리는 문제로 본 적 없어. 만약 내가 옆집에 사는 이혼녀 서연 씨랑 똑같은 짓을 했다면 당신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 서연 씨는 몸매가 좋은 매력적인 금발의 이혼녀로 동네 모든 여자들이 경계하는 인물이었죠. 잠깐. 지금 서연 씨랑 결혼하고 싶다는 거야? 설마. 그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신 내면의 소리를 들어봐. 난 서연 씨와 결혼하고 싶다고 한 적 없어. 당신이 그렇게 말한 거지. 난 단지 내가 그러면 당신 반응이 어떨지 물었을 뿐이야. 제가 명확히 하자 그녀는 당황하더니 이내 분노로 가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난 당신 생각을 다 읽을 수 있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제가 거만하게 답했습니다. 그녀는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동네 아이들이 지우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 알아? 엄마들이 당신에 대해 험담하는 걸 아이들이 들었대. 정말 끔찍한 일이지. 제 말에 그녀의 분노는 불신으로 변했습니다. 지우는 한 번도 그런 말을 안 했는데.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키며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겠지만.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이 잊을 수 없는 밤이었다고? 그래, 배신감 때문에 나에게도 정말 잊을 수 없는 밤이었지. 저는 이 말을 끝으로 등을 돌려 잠을 청했습니다. 그녀가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할지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혜원은 정말 헌신적인 엄마가 되려 노력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주로 아이들을 돌봤지만 갑자기 혜원이 자기 몫의 책임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활동을 챙기고 따뜻하게 격려해주는 모습을 보며 그녀가 마침내 자신의 욕망보다 가족을 우선시하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길임을 깨달은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죠. 아이들도 엄마의 관심을 기뻐했지만 다시 한번 8살 딸아이가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어느 날 지우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든 아빠가 진심으로 사과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이의 깊은 생각에 놀라며 진심 어린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우리 가족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른 듯 했습니다. 저 또한 겉모습을 유지하려 애썼고 혜원은 제 환심을 사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사는 두 개인으로서 삶을 즐기는 척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가길 바랐고 언젠가 제가 굴복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제 안에도 여전히 그녀에 대한 감정의 잔재가 남아 있었지만 지난 9년간 그녀를 제 삶의 중심에 두었던 기억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빌어먹을 국회의원과 연락을 유지하며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데이트 직후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 기록은 삭제되어 있었지만 복제 툴을 이용해 모든 통신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그는 계속 연락을 시도했고 그녀는 거리를 두려 애쓰는 듯 보였습니다. 당분간은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시내에 갈게요. 그가 한 달 전쯤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남편이 아직 화가 나 있어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요. 그녀의 답장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전혀 감동받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결혼 10주년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대형 키즈 카페에 갔습니다. 아이들은 즐거워했지만 혜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저에게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우린 항상 둘이서 특별한 밤을 보냈잖아. 당신이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어서 우리의 전통까지 바꾸는 거야? 언제부터 이렇게 옹졸해졌어? 옹졸하다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의 데이트에 대한 수많은 질문의 답과 같아. 당신이 나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이 일을 저지른 거야. 제가 답하자. 그녀는 제발 이 일 좀 잊어버리면 안 돼? 라고 애원했습니다. 그 사람과 얼마나 자주 연락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그녀는 비웃듯 휴대폰을 꺼내 저에게 던졌습니다. 저는 가볍게 낚아챘습니다. 당신이 불충했다는 건 알지만 당신의 지능은 인정해. 내가 압수할 걸 알고 휴대폰에 아무 증거도 남기지 않았겠지. 하지만 처음에 당신이 먼저 유혹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의 접근을 명확히 거절하는 메시지는 단 한 통도 본 적이 없어. 왜 그랬지? 그녀의 뺨이 붉어지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래, 수사적인 질문이었어. 저는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일과 아이들이 저를 지탱해 주었지만 동료들은 제가 잠이 부족해 보인다고 걱정했습니다. 위궤양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술이 늘었고 잠드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떤 밤에는 옆에 누워있는 아내를 몇 시간 동안 바라보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자문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저를 사랑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을 우리 관계와 별개라고 합리화했습니다. 그녀는 그 국회의원과 하룻밤을 보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고, 저에게 상처를 준 것은 미안해했지만 자신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악의 상황을 기다렸고, 뜻밖에도 장모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저의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장모님은 딸의 행동에 대해 계속해서 사과하셨습니다. 정말 미안하네, 김서방. 우리 딸을 그렇게 이기적으로 키우지 않았는데. 하지만 자네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극복할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네. 자네가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잘 알고 있네. 어느 날 장모님이 전화를 걸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서 맥주 한 박스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매달 열리는 동네 여름 야유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그릴 2대가 놓여 있었고 온갖 음식과 과일, 디저트, 음료가 가득했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바람도 거의 불지 않는 완벽한 날이었습니다. 모임은 몇 시간 전에 시작되어 밤늦게까지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이런 모임은 항상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집 안을 지나다 평소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 제 서재에서 여자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거실이나 넓은 공용 공간으로 안내하려 했습니다. 대개는 밖에서 시간을 보내지만 가끔 더위를 피하거나 조용히 대화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특별한 공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준 씨가 주도권을 잡았을 때 난 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 그는 정말 단호하고 에너지 넘쳤지. 가끔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라. 그건 내가 평생 간직할 추억이야. 혜원이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방 근처에 다가갔을 때 저는 다리가 후들거려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젠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배신당한 걸 알고 있는 거지? 방 안에서 3명 정도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와 나머지 대화는 듣지 못했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전날 밤 먹은 것부터 아침, 점심까지 다 토해냈습니다. 뒷정리를 하고 맥주 박스를 들고 밖으로 나가 그릴 앞에서 고기를 굽던 친구들에게 맥주를 건넸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친구 정훈이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대답하고는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모임이 끝날 때까지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혜원과 그녀의 친구들이 돌아왔을 때 저를 향한 비웃음 섞인 시선과 미소를 느꼈습니다. 제가 미쳐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야유회에 온 대부분의 여자들이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정리를 마친 뒤 아내에게 제 기분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앉아 진심을 담아 물었습니다. 오늘 온 사람 중에 당신의 불륜을 모르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
저는 놀란 눈으로 가증스럽게 순진한 척하는 그녀의 시선을 맞받아쳤습니다. 내 친한 친구 몇 명한테는 말했을지도 몰라.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거든. 그녀가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잖아. 저는 참지 못하고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은 나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 내 친구들 앞에서 나를 망신시켰어. 이제 동네 모든 남편들이 당신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고 나를 머리에 뿔난 바보 취급하게 만들었다고. 난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야. 그런 낙인이 찍히는 건 참을 수 없어. 그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건 그냥 실수였어. 내가 길거리 모르는 사람이랑 잠자리를 한 건 아니잖아. 그녀는 소파에서 일어나며 눈에 불을 켰습니다. 더 이상 못 참아. 그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은 1년 넘게 이 게임을 하고 있어. 아내가 다른 멋진 남자랑 바람을 피웠다니. 이제 그만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당신의 자격지심 때문에 나를 가두려 하지 마. 잊지 못하겠다면 그건 당신 문제야.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현실을 직시해. 나도 당신이랑 완벽한 부부인 척 가식 떨며 사는 거 지긋지긋해. 당장 결정해. 그녀의 폭발적인 반응에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몇 시간 전 그녀는 저를 혼자 둔 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신중하고 반응이 느린 편이라 아내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은 그것을 약점으로 생각하곤 했습니다. 저는 좀처럼 당황하거나 서두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매일 보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가정을 지킬 수 있을 거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변호사를 대기시켜 두었고 월요일 아침 일찍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혜원은 퇴근 전 직장에서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예상대로 그녀는 노발대발했습니다. 서류가 전달된 지 몇 분 만에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지만 저는 모든 전화를 무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 폭풍이 몰아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차고를 통해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혜원이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이 나쁜 놈아. 그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존심 상한 옹졸한 남자처럼 직장 동료들 앞에서 나를 망신시켜 며칠 전 친구들과 이웃들 앞에서 나를 개망신 준 건 당신이잖아. 제가 맞받아쳤습니다. 당신이 이혼 서류를 거의 구걸하다시피 해서 보내준 것뿐이야. 그녀는 저를 경멸스럽게 쳐다봤지만 침묵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아이들에게 다가가 우리가 더 이상 함께하지 않더라도 아빠의 사랑은 변함없을 거라고 짧게 말해주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의 생활이 내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지우는 친구들 중에 이혼한 부모를 둔 아이들이 있어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했지만 현우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현우가 힘들어하겠지만 지우가 잘 다독여줄 거라 믿었습니다. 합의 이혼이 보편적인 상황이라 절차는 간단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양육권, 집, 위자료 등을 기대했겠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대면 만남을 고집하거나 심지어 부부 상담을 제안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당신 말보다 행동이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어.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나를 괴롭혀? 그러면서 친구들한테는 그 사람이 인생 최고의 남자였다고 떠벌리고 다녀? 이런 불편한 결혼 생활을 왜 계속하려는 거야?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내가 당신 곁에 머문다면 아이들은 괴물로 변해가는 아빠의 모습만 기억하게 될 거야. 저는 상담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당신을 사랑해, 민준 씨. 당신은 지금 그 일 하나에 너무 집착하고 있어. 그래, 그는 멋졌지만 그건 순간적인 실수였어. 제발 용서해줘. 그녀가 애원했습니다. 난 못해, 혜원아. 당신은 우리의 약속을 깼어. 그리고 그 소중함을 무시했지. 당신이 나에게 한 약속을 저버린 걸 잊을 수 없어.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았지만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묘미는 바로 대립에 있지. 당신이 어떻게 정당화하든 상관없어. 그 빌어먹을 의원은 여당 소속이었고 야당은 그의 명성에 흠집을 낼 만한 거라면 무엇이든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 1년 전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만약의 사태를 위해 플랜 B를 세워두었습니다. 신의 인맥이 넓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야당 당수를 만났고 그는 아주 열성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의원의 재선 가능성과 대권 야망을 꺾어버릴 수 있는 정보라면 무엇이든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증거를 제가 원할 때만 공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변호사는 매달 야당 당수의 끈질긴 요청을 전달해 왔고 이번 달에 드디어 응하기로 했습니다. 첫 회의는 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인사를 마친 뒤 저는 가방에서 밀봉된 지퍼백 하나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회의 탁자 위에 올려놓았고 가방 안의 내용물을 본 당수의 얼굴에는 경악이 서렸습니다. 세상에.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생각하는 그건가요? 박 의원의 경력을 끝장낼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찾으신다면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들은 지퍼백을 마치 황금 덩어리라도 되는 양귀하게 다뤘습니다. 당수는 차마 손도 대지 못한 채 경애 어린 눈빛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오만한 여자가 집으로 돌아와 위층으로 씻으러 갔을 때였죠. 제가 회상했습니다. 집안 빨래는 본인이 다 하니까 제가 빨래통을 뒤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저는 물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욕실 빨래통 바닥에서 찾은 속옷이었죠. 요즘은 TV를 통해 누구나 DNA 검사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검사해보면 두 사람의 DNA가 섞여 있을 거라는 걸 확신합니다. 그리고 대조를 위한 아내의 칫솔도 여기 있습니다. 박 의원의 샘플은 이미 가지고 계시거나 구하는 게 어렵지 않을 테니까요. 제가 당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그는 이 사건의 파급력을 충분히 이해했기에 제가 더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말없는 질문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표정은 왜? 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에게 대항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을 만큼 똑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를 배신하고도 결국엔 제가 용서할 거라고 생각하는 오만함. 그리고 이제는 제 앞에서 그 일을 과시하기까지 하더군요. 그녀와 그녀가 어울리는 의원들은 이제 끝입니다. 당신의 정치는 끝났어, 박동건. 나쁜 놈 같으니라고. 일주일 뒤 박 의원이 회원에게 전화해 불같이 화를 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멍청한 여자 같으니라고. 당신 남편 같은 인간이 어떻게 우리가 함께 보낸 주말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야?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갑작스러운 전화는 저도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녀의 전화를 복제해 두었고 몇 달 전 이미 도청 사실을 고백했기에 그들은 더 이상 휴대폰으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90분 뒤 그녀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거야?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지만 저는 복수심에 불타올랐습니다. 방금 페퍼로니 피자랑 마늘빵 주문했는데 당신이 내가 뭘 먹는지 무슨 상관이야? 잠깐, 내가 뭐 먹는지 어떻게 알았어? 그녀는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전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그녀는 제 어리석은 행동들을 경멸했습니다. 저를 약한 존재로 여기는 것 같았지만 저는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뭐 둘 중 하나만 맞아도 나쁘지 않죠.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박동건 의원에게 복수한 모양이네. 그가 당신이 한 일 때문에 나를 때리겠다고 협박했어. 정확히 뭔지는 말 안 했지만 고맙네. 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랑 당신 부모님도 지금 엄청 화나셨어. 지우는 나를 피하고 있고 당신은 박 의원과 나의 일이 우리 관계와는 상관없다는 걸 끝까지 이해 못하는 것 같아. 그래요. 그 일에 대해 저는 박 의원이 당연히 재선될 거라 믿었지만 선거를 8개월 앞두고 그는 돌연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중대한 이유를 들면서 말이죠. 인생의 다른 모든 풍파로 지친 제게 새로운 여자를 찾는 것은 가장 뒷전이었습니다. 딸아이가 그 문제를 언급하기 전까지 몇 달 동안 저는 어떤 여자도 이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빠, 언제쯤 다른 아줌마들이랑 데이트할 거예요? 어느 날 지우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격주 주말마다 제 집에 왔습니다. 린다 엄마가 아빠랑 데이트하고 싶대요. 저는 너무 놀라 턱이 빠질 뻔했습니다. 이혼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 외에 제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여름 내내 린다 엄마가 그 얘기를 했대요. 아빠는 괜찮아요? 지우가 신기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아빠한테 직접 말한 건 아니에요. 엄마가 린다 엄마랑 애니 엄마가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대요. 전 괜찮아요, 아빠. 아빠가 혼자 있는 건 싫지만 제발 현이 엄마는 안 돼요. 우리 중에 아무도 그 아줌마 안 좋아해요. 애들은 다 알아요, 아빠. 린다 엄마 지수는 5년 전쯤 이혼했습니다. 전 남편이 정말 형편없었거든요. 그녀는 금발에 활기 넘치고 굴곡 있는 몸매를 가진 학창시절 치어리더. 같은 열정을 간직한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데이트 상대가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는 다른 여자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지우는 조용히 저를 지켜보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저 이제 곧 9살이에요. 이혼 같은 거 다 이해해요. 현우랑 저는 잘 지낼 테니까 아빠 자신을 잘 돌보세요. 그렇게 저는 다시 데이트 시장에 나왔습니다. 린다. 엄마 지수는 제가 다시 연애를 시작한 후 첫 번째 데이트 상대였고, 약간의 의무감은 있었지만 기분은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서적으로 아직 진지한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데이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저에게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데이트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지수는 이혼 후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법에 대해 속성 강의를 해주듯 귀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가 아이 친구, 엄마들 사이에서 좋은 아빠, 성공한 커리어, 그리고 꽤 괜찮은 외모로 유명하다며 제가 인기가 많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할 때 그녀는 살짝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 후 저는 지수를 포함해 다른 이혼한 엄마들과 몇 번 데이트를 즐겼고 가끔은 전처 회원이나 예전 결혼 생활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끔 외로움을 느끼긴 했지만 그녀와 화해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저를 배신할 거라는 공포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혜원은 여전히 자신의 불륜을 바보 같은 실수라고 치부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보 같은 실수라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건 판단력 부족이자 무례함이고 궁극적으로 이기심이야. 당신은 가족의 행복보다 국회의원과의 유의를 우선시했어. 그녀는 입을 뗐다 다물기를 반복하며 반박하려 했지만 결국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국회의원과 연락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아이들과 함께 전 장모님 댁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장모님은 의원이 그녀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는 제가 정계 은퇴를 결정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다고 믿었고 혜원이 충분히 막지 못했다며 그녀를 탓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리고 묵묵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몇 달 뒤 동료들이 새로 생긴 장소에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춤을 출 수 있는 플로어가 있는 세련된 바였습니다. 결혼했을 때는 이런 목요일 밤의 외출을 전염병 피하듯 피했지만 독신이 된 지금은 자주 즐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넷은 테이블을 잡고 음료를 주문하며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두 여자가 들어오는 순간 시선이 꽂혔습니다. 첫 번째 여성은 4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30대처럼 보이려 애쓴 옷차림이었습니다. 실크 블라우스를 단추 몇 개 풀러 입고 다리가 훤히 드러나는 짧은 스커트를 입은 갈색 머리 여성이었습니다. 초록색 눈동자를 가진 그녀는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반면 그녀의 친구는 이런 분위기가 조금 낯선 듯했습니다. 그녀는 조금 더 나이가 있어 보였고 고가의 브랜드 옷을 차려입어 우아하고 부유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금발에 검은 눈동자를 가진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이 근처 테이블에 앉자마자
남자들이 대화를 걸거나 춤을 청하려 몰려들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과 춤을 추고 싶은 욕망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특히 갈색 머리 여성은 즐길 준비가 된 듯 다가오는 모든 남자의 춤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반면 금발 여성은 춤을 거의 추지 않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1시간 뒤, 저는 금발 여성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갈색 머리 여성이 제 손을 잡아채 무대 위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완전히 매료되어 친구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다 느린 곡이 나오자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녀가 열정적으로 키스하자 저는 마치 최면에 걸린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클럽을 나와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침실에서도 열정은 계속되었고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와 친구는 최근 그녀의 이혼을 자축하는 중이었습니다. 다헤러 씨는 정말 환상적인 파트너였고 우리는 한 달 정도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혼 직후라 너무 일찍 진지한 관계를 맺는 것에 부담을 느껴 우리는 좋게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 이후로 그녀의 친구에 대해 물어볼 기회가 없었던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몇 주 후, 저는 피곤한 일주일을 마치고 아이들이 없는 주말에 혼자 조용한 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혼자 들어와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 같은 몸매에 찰랑거리는 갈색 머리가 어깨 위로 쏟아지는 그녀는 10cm 하이힐을 신고 당당하게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제 옆자리에 앉았고 저는 마치 천국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근사한 첫인사 말을 고민하던 찰나 그녀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그녀가 음료를 주문하자 저는 짓궂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녀의 우아함에 질투 섞인 감탄이 들 정도였죠. 탁월한 선택이네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안목 있는 남자가 자신과 똑같은 스트레이트 잔을 주문한 것에 호감을 보인 것이죠. 그녀는 자신이 세운 마케팅 회사에 대해 밤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매력적이고 지적인 데다 성공한 사업가라니요. 우리는 그녀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침대 위에서의 취향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고 저는 그녀의 완벽한 몸매가 45살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 마리아과의 첫 만남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키스를 정말 잘했고 저는 전처 회원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와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단 하룻밤 만에 서연은 회원이 9년 동안 보여준 것보다 더 진실하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커리어에 전념하고 싶어 아이를 원치 않았고 자유로운 연애를 선호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그녀의 파트너로 지내기로 동의했고 매달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서연이 갑자기 훨씬 젊은 남자와 사랑에 빠지면서 우리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자네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전 장모님이 가끔 전화를 걸어 말씀하셨습니다. 이혼했음에도 우리는 아이들을 매개로 여전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여전히 장인, 장모님이라 불렀습니다. 김서방,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장모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혜원이에 관한 일만 아니면 뭐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내 개인 비서가 곧 회사 크리스마스 파티에 가는데 같이 가줄 수 있나 해서. 그녀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몇 년 전 불행한 결혼 생활 끝에 이혼하고 상처가 커서 그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거든. 그녀에게 세상에 좋은 남자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김서방이 딱 적임자야. 장모님의 설명이었습니다. 전 장모님이 소개팅을 주선한다는 게 좀 이상했지만 장모님 그분이 지루한 분은 아니죠? 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장모님은 웃으시며 자네가 깜짝 놀랄걸. 어쩌면 우리 애들까지 돌봐달라고 부탁하게 될지도 몰라. 라고 답하셨습니다. 아이들을 며칠 맡겨두고 데이트를 해보라는 장모님의 말씀은 사실이었습니다. 채원 체리르는 정말 사랑스럽고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과하지 않은 따뜻함이 있었고 즐거울 때면 코를 찡긋거리며 푸른 눈을 반짝이는 습관이 정말 귀여웠습니다. 성격 또한 정말 훌륭했죠. 저는 파티 내내 채원 곁에 머물며 온 신경을 그녀에게 쏟았습니다. 예전 아내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채원은.
그런 배려에 고마워하면서도 대화 중에는 늘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했습니다. 장인 어른 식구들과 한 테이블에 앉았는데 장모님은 평소처럼 우아하셨고 장인 어른은 처음엔 좀 무뚝뚝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여셨습니다. 저는 예전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갈고 닦은 춤 실력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춤을 좋아하는 채원도 아주 능숙하게 저와 호흡을 맞췄습니다. 빠른 곡에서는 활기차게, 느린 곡에서는 마치 수년간 함께 춘 파트너처럼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채원을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을 때 그녀의 몸이 제 품에 밀착되는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녀는 제 입술에 가볍게 키스하며 번호를 주었습니다. 장모님 덕분에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3일 뒤 저는 채원에게 전화해 정식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우리는 금요일 저녁 근사한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근처 갤러리 전시를 보러 갔습니다. 채원은 크리스마스 파티 때보다 더 관능적인 옷차림으로 나타나 저를 다시 한번 설득시켰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3번의 데이트를 더한 뒤 저는 제 딸 지우와 그녀의 딸을 서로 인사시키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미니 골프를 치고 공원에서 소풍을 즐겼습니다. 두 아이는 금세 친해졌고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다만 제 아들 현우는 여자애들은 다 전염병 덩어리라며 시큰둥한 반응이었죠. 채원과 저는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났고 아이들이 있는 날에는 5명이 다 함께 가족 나들이를 즐겼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몇 주 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요. 새 학기가 시작될 무렵 혜원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여자친구가 우리 애한테 뭘 가르친 거야? 현우가 오늘 학교에서 싸우다 교장실에 불려갔어. 얼굴에 멍이 잔뜩 들었다고. 3일 정학이라는데 현우는 미나 몬이라는 여자애가 자기 여동생이라면서 걔를 지키려다 그랬다는 말만 반복해.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일단 내 여자친구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 저녁 먹고 현우 데리고 가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얘기할 테니까. 사실 확인 전까지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 저는 차분하게 대답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현우를 태워 단골 아이스크림 가게로 향했습니다. 차에 탄 현우의 입술은 터져 있었고 얼굴에는 긁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상대방 애가 어떻게 됐는지 아빠가 보셨어야 하는데. 현우가 장난스레 말했습니다. 현우야, 정확한 사실이 뭐야? 너 풀네임 부르기 전에 제대로 말해. 제가 엄하게 묻자 현우는 그제야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어떤 형이 미나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내 여동생 건드리지 말라고 했죠. 그 형이 먼저 때리길래 저도 때렸어요. 코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고 피가 엄청 났대요. 현우는 웃음을 참으며 설명했습니다. 상대는 현우보다 2살 많은 형이었습니다. 미나한테 물어봐도 똑같이 말할걸요? 전 미나를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아빠가 항상 지우 누나를 잘 돌봐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미나도 제 여동생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걔는 너무 작잖아요, 아빠. 현우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나는 엄마 채원을 닮아 체구가 아주 작았거든요. 저는 항상 현우에게 여동생을 잘 보살피라고 강조했고, 현우는 이제 미나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유대감이 때로는 어른들의 경험보다 깊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미나를 지켜준 현우를 칭찬해 주었지만 이건 우리만의 비밀로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아빠가 교장 선생님이랑 잘 얘기해 볼게. 그리고 미나 일은 엄마한테도 잘 말씀드려. 지우랑 네가 엄마한테 내 사생활을 시시콜콜 말하지 않는 건 고맙지만 이번 일은 오해가 없게 말하는 게 좋겠어. 제 7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참 빨리 자랍니다. 아빠, 근데 채원 아줌마랑 언제 결혼해요? 아줌마 정말 좋아요. 현우가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채원과 진지하게 미래를 약속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교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학교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했지만
왕따 가해자에 대해서도 엄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먼저 시비를 건 학생은 6일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학교의 처벌 방침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현우에게 섣불리 항의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대신 현우를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고 돈을 모으는 대로 채원에게 줄 반지를 사서 프러포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상황은 혜원이 채원이 전 장모님의 비서라는 사실과 두 사람이 이미 구면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복잡해졌습니다. 엄마는 내 편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혜원이 장모님께 소리쳤습니다. 장모님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난 누구의 편도 아니다. 혜원아, 넌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없어. 네가 이미 다 망쳐버렸거든. 렉이 민준 같은 좋은 남자를 놓치지 마라. 채원은 정말 훌륭한 여자고 좋은 친구야. 그녀는 렉이 같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장모님은 혜원이 그 말을 듣고 공포 영화처럼 비명을 질렀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아이들도 채원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특히 지우는 채원이 저를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모습을 동경하는 듯 했습니다. 채원은 본능적으로 저를 존중해 주었고, 저 역시 그녀를 여왕처럼 대접하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지우는 채원과 제가 서로를 아끼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곤 했습니다. 두 분 닭살 돋긴 하지만 그래도 보기 좋아요. 어느 날 지우가 말했습니다. 몇 달 후 우리는 새아이와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전 장인, 장모님만 모시고 조촐하지만 사랑이 가득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주례를 맡은 법원 서기관은 전 장모님이 신부의 들러리로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사연이죠?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랄까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연방 수사관들의 조사였습니다. 정말 예상 밖의 일이었죠. 월요일 아침 2명의 수사관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텍사스 휴스턴의 한 고급 레스토랑 화장실에서 발생한 전직 국회의원 폭행 및 상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피해를 입었던 여러 명의 남편들이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박 의원이 겪은 불행에 대해 전혀 유감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그 일을 당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조사관님, 그 바보 같은 놈이 제 전처랑 바람 피운 게 벌써 4년 전 일입니다. 제가 복수할 생각이었다면 진작에 했겠죠. 저는 비꼬는 말투로 대꾸했지만 수사관들의 방문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한 기자가 박 의원의 화려한 여성 편력이 담긴 26명의 내연녀 명단을 입수했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미 혜원과 의원의 관계를 아는 사람들이 꽤 있었지만 제가 직접 공개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혜원 본인이 그 관계를 자랑스러워하며 주변에 떠벌리고 다녔던 탓이 컸죠. 하지만 박 의원의 파렴치한 행각이 연일 보도되고 그녀의 이름이 내연녀 명단에 올랐을 때도 그녀가 자랑스러워했을지는 의문입니다. 당신이 기자한테 말한 거야? 그녀가 전화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난 그러지 않았어. 기자가 이미 명단을 가지고 왔고 난 그저 사실 확인만 해준 것뿐이야. 당신의 수치를 가려주려고 거짓말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 난 창녀가 아니야. 그녀가 소리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 역시 한때는 기사가 터졌을 때 저는 타지에서 긴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고 응당한 수치를 당하고 있었죠. 채원은 제게 맞서 싸우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저 사실만 말하고 그녀가 당신을 배신해서 이혼했고 이제 당신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만 보여주라고요. 채원은 아이들이 앞으로 학교에서 엄마의 불륜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음을 걱정했고 우리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전 처가 식구들은 우리와 더욱 돈독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새로 산 집으로 초대해 몇 주간 머물게 했습니다. 그분들은 혜원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외부 활동을 자제하셨죠. 내 딸을 사랑하지만 그런 부도덕한 행동이 괜찮다고 생각했다니 정말 수치스럽네. 장인 어른이 씁쓸하게 고백하셨습니다. 어느 아버지도 자신의 딸이 그런 시선을 받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스캔들은 잦아들었고 삶은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채원과 미나,
그리고 저와 함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더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집은 자연스럽게 동네 아이들의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혜원이 반대했지만 결국 수긍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혜원이나 현우와 소통을 유지하며 그녀가 저를 비난할 빌미를 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들의 잦은 방문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집에 있을 때면 엄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들의 엄마였지만 제 삶에서는 완벽한 타인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저를 여보라 부르는 채원을 존중하기 위해 혜원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채원을 엄마라고 부르는 것에 전장인 장모님이 속상해하실까 걱정했지만 그분들은 결혼 전부터 채원과 워낙 가까웠기에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셨습니다. 혜원의 연애 생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 가끔 데이트한다는 소식만 들었죠. 그러다 어느 날 오후 지우가 엄마가 약혼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한때 우리였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따뜻한 팔이 저를 감싸 안았고 그 씁쓸함은 금세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행복에 대한 감사함으로 바뀌었습니다.